자,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2020년 7월 10일 11시 30분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드디어 22번째 대책이 발표됐고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지금 비상경제라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관계부처 합동 자료가 나왔고요. 자료를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늦게 영상을 늦게 올리기 때문에 늦게 올려서 오전에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상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는 그냥 건너뛸게요. 뭐 상승세가 지금 둔화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관망세. 뭐 관망세는 무슨 관망세입니까? 지금 풍선효과로 인접지역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상승 반복이 우려되고, 뭐 이런 얘기가 이건 좀 눈여겨볼 대목 하나는 있네요. 전세계적인 어디 있어요?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시장 유입이 될 수 있는 자금이 풍성해서 불안정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뭐 이거는 뭐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잖아요. 전 세계적인 저금리와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지금 계속해서 시중에 남아 도는데,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주식에도 이제 양도소득세를 이제 걷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마어마한 지금 세금을 걷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장에 돈이 풀려 있는데 과연 이 규제로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 수익률을 낮추지 못한다면 주기적인 주택가격 상승 반복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을 낮추겠다라는 거죠. 수익률을 어떻게 낮추겠다라는 거죠? 니네가 번 걸 다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쭉 한번 볼게요. 서민 실수요 부담 경감 서민이나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이고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범위 및 공급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적용 대상 범위 및 공급 비율 확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집을 100채를 짓는데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옛날에는 20명만 20명만 적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 30명이나 40명 적용받을 수 있게 늘리겠다는 거죠.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주택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비율을 늘리는 거니까 100세대는 그대로인데 여기서 20명을 받을 수 있는 거를 30명, 40명으로 늘리니까 나머지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경쟁이 더 심해지겠죠. 그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뭐 국민주택은 20에서 25%까지 비율을 확대하고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겠다라는 거고요. 생애 최초 종전 20%에서 25%까지 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에서 25%까지 5% 늘어났네요. 그죠? 그리고 도시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 100%까지를 유지하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130%까지 130% 이하까지. 그러니까 생애 최초를 받으면 2인 가구 기준으로 569만 원이 넘으면 안 되고 3인 가구 기준으로 731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4인 가족 기준으로 8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809만 원이네 정확하게.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고 월평균 소득을 좀 높이면서 좀 대상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역시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제가 얼마 전에 3주 전인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진짜 희망 고문이고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는 것보다 힘들다. 왜? 가장 큰 거는 이 소득 부분인데, 이 소득 부분을 이제 맞벌이는 140%까지, 월평균 소득의 140%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 6억 원 이상 민연주택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 민연주택 같은 경우입니다. 분양가 6억 이상의 민연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 맞벌이는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거죠. 세계 최초 특별공급은 확대를 해서 비율을 늘리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소득기준을 완화하겠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역시 소득기준을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뭐 비율을 늘리는 건 좋은데 역시 물량 증가 없이 비율만 늘리는 거야.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다른 부분,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쟁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주택구입 부담 경감,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좀 웃겨요, 보니까.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지 취득세 감면을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는데, 보면요, 1억 5천 이하예요, 1억 5천 이하. 이거. 1억 5천 이하에 대해서는 100% 감면. 글쎄요, 서울시에 1억 5천 이하 주택이 이게 의미 없는 게 아닌가요? 전혀 의미 없는. 그러니까 줄여주는 건 의미가 없고, 받아가는 건 아주 의미 있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1억 5천 초과 3억 건 이하 같은 경우는 수도권 4억입니다. 50% 감면. 그러니까, 세계 최초 주택을 1억 5천 이하를 사야지 취득세 100% 감면을 해주고, 취득세 감면 안 해주겠다라는 거죠. 3억 원 이하, 수도권 4억 원 이하입니다. 4억 원 이하면요, 서울에 아파트 거의 없어요. 물론 있긴 하죠. 어디에? 서울에서 아주 변방인 곳에 수도권에 4억 이하 아파트가 있고요. 수도권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서울을 나가서 살아라. 혹은 아파트 살 생각하지 말고 빌라 사면 취득세 감면 해주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서민에 대한 부당 경감을 위해서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요거는 뭐 별 내용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전 분양,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사전 분양을 현재 9,000호에서 3만 호 이상 확대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3기 신도시를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반가운 소식이죠. 그러니까 분양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당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또 이제 지루하게 언제 될지 모르게 막연하게 기다리려고 했던 분들이 좀 더 현실성 있는 청약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네요. 사전 청약 9,000원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3만 호 이상 사전 청약을 추진하겠다. 이게 아파트가 언제 지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사전 청약을 3만 호 이상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 완화해서 DTI를 10%까지 우대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행 볼 필요 없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이거나 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 원 이하일 경우 LTV DTI를 10%까지 더 우대를 해주겠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지만, 생애 최초 구입자는 소득 수준은 잡아 놓더라도 저는 소득 수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생애 최초 구입자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 9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10%를 우대를 해주는데, 굳이 이런 거 하지 말고 생애 최초잖아요. 그리고 무주택자잖아요. 이런 분들은 DTI를 좀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금융권 시스템에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상. 이미 LTV DTI를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지금 몇 년간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융권에서 위험은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생애 최초 구입자라든가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LTV DTI 10% 우대가 아니라 좀 이런 걸 좀 파격적으로 한 70~80%까지 해주면 좀 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이라기보다 주택 가격이에요. 주택 가격은 보시면 6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입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 원 이하, 조정대상 지역은 5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물론 6억, 5억도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글쎄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원 정도 되면 24평 아파트죠.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무주택 세대주야 되고. 그러니까 요 주택 가격도 조금 더 인상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9억까지. 9억 정도는 돼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좀 인기 있는 지역은 30평대도 사실 9억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거를 해놔서 걸림돌을 만들어놔서 본인들이, 그러니까 생애 최초라든가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금액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서 사는 게 아니라 금액에 맞는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했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잔금 대출에 대한, 이거 말이 많았던 내용인데,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주택 및 처분 조건 1주택 잔금 대출에 대해서 규제 지정 변경 전 대출 규제를 적용하겠다,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전월세 지원금 지원, 이거 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전월세 잘 해주겠다는, 금리 낮춰서 대출 많이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그러니까 이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얘기를 이게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 공급 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 어떻게? 검토 가능 대안입니다. 대안 1. 첫 번째 대안, 도심의 고밀도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그러니까 이거를, 자,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금 이게 22번째 대책 만에 도심 고밀도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안이 나왔어요. 자, 처음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차피 할 거였지 않았습니까? 이 도심 고밀도 개발이라는 거를. 이걸로 인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도심의 고밀도 개발을 해야 된다, 고밀도 개발을 해야지 된다, 주택가격 상승이 무서워서 도심의 고밀도 개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걸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도시계획 규제 개선, 고밀도 개발을 위해서. 그래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올리겠다, 높게 짓겠다라는 거죠.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도시 주변 유휴부지라든가 도시 내 국가시설부지 등 신규 택지의 추가 발굴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공공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역시 규제 완화입니다. 통해서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거고,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등을 활용. 이거를, 그러니까 1번, 그죠? 뭐 3번은 뭐 용적률 아직 안 한 거니까 1번과 보면 1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도 할 수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처음부터도, 지금이 아니라 처음부터도 할 수 있었던 내용이면 벌써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을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차 강조하지만, 도심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혹은 서울이라는 지역에 주택 공급이 앞으로 많이 되겠다라는 좀 안정감만 있어도 지금 같은 이런 상승장이 있으면 좀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지금 말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도심 고밀도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그러면 이 고밀도 개발은 어디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역세권 250m 안에서만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세권 250m 아닌데 이번에 6월달에, 그렇죠, 6월달에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역세권의 범위를 250에서 350m로 늘렸으니, 역세권 주변 지역에 350m 반경 350m 지역을 잘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역세권 중에서 어떤 역세권이냐면 상업지이네, 지목은 상업지이지만 상업지 기능을 상실한 주택가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지역들에 있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를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3번 도시 주변 유휴부지 또는 도시 내 국가시설부지 등 신규 택지의 추가 발굴. 이건 어디예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죠? 용산, 그죠? 도시 주변 유휴부지가 제일 많은 곳이 용산이고요. 그리고 유휴부지와 국가시설부지가 그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 어디예요? 서울 도심권에 있는 중공업 지역이에요. 항상 누차 강조드리지만, 물론 이번 공급계획 안에 중공업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중공업지에 대한 용적률을 올려서 주거시설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역세권 반경 350m, 도시 주변 유휴부지, 그러니까 용산이라는 지역과 서울에 있는 중공업 지역들 중에서 낙후된, 업무타운이 상당히 크게 형성되어 있지만 낙후되어 있는 중공업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재개발 재건축 방식, 공공재개발 재건축 방식 중에서 아마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만한 것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좀 노후도가 상당히 심한, 연립한 대지 한 300~400평 안에 들어있는 연립단지라든가, 아니면 공공재개발이 가능한, 혹은 재건축이 가능한, 과거에 재개발이 지정됐거나 해지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신규로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들, 좀 동의서를 얻고 있는 지역들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올려주겠다라는 거죠. 요것도 5번도 좀 의미 있는 얘기예요. 도심지 내 공실, 상가, 오피스 등을 활용하겠다. 지금 이제 서울 도심권이라든가, 도심 대로변은 아닌데요, 이면도로 안에 죽어있는 상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런 상가들을, 상가 건물이죠. 상가주택 혹은 상가주택 건물들이, 상가가 비어있는 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상가들을, 현행 지금은 이 상가들을 고시원이라든가 원룸으로 개조하면 어떻게 돼요? 이행강제금, 불법 변경에 의한 과태료를 두들겨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상가, 오피스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상가를 주택을 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상권이 죽은 지역의 상가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단 말이에요. 임대 수요가 안 나오기 때문에. 상가를 사지 말고 상가 건물을 사십시오. 왜? 건물은 땅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죠? 향후에 다른 걸로 재건축이라든가 리뉴얼이라든가 다른 상법으로 개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월세가 잘 안 나와서 텅텅 비어 있는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아주 쌀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들에 있는 그런 상가들을 한번 눈여겨보셔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1, 2인 가구가 얼마나 있고 임대 시장은 괜찮은지, 임차인은 많은지 이런 걸 눈여겨보셨다가 그런 걸 매입하시면 종부세도 해당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주택으로 개조를 해도 과태료 안 물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주택으로 개조를 하면 꽤 높은 임대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것도 역시 틈새 시장이고 풍선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장이다. 5번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등도 오피스 등을 활용해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니까 반드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자, 이거는 이제 종부세. 자, 어마어마합니다. 종부세 최고세율 6%. 야, 어마어마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이제 이 종부세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현행 0.6%였는데 12, 16대책에서 0.8% 올려서 야, 종부세 그만큼 올릴 거면 때려쳐라 그랬더니 이번에 왕창 진짜 보란듯이 왕창 올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종부 이제 예를 들어서 강남에 아파트 한 몇 채만 갖고 있어도 기준시가 한 50억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3.6% 적용을 하면 야 거의 1억 돈을 1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장 상황을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5에서 85, 지금 한 7, 8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85%인데 공정시장가율 비율을 90% 적용했을 경우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조만간 95% 적용하겠죠. 올해나 내년 정도에. 공시가율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거고 그로 인해서 이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늘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소형주택을 여러 채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금액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종부세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지 될 대목이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종부세율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늘어나는 종부세율을 임차인한테 또 전가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시장의 자그마한 변화는 일어날 수도 있다. 물론 버티실 수 있는 분들은 끝까지 버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다주택 이제 보유 법인도 이번에 이제 왕창 두들겨 맞는 거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도 지금 중과 최고세율 6%, 그러니까 개인 최고세율을 법인한테 그대로 적용시킨 거죠. 개인 최고세율을 법인한테 그대로 적용시키기 때문에 이제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도 사실상 점점 힘들어진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 아무도 사지 말라.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죠, 자꾸요, 이게. 제가 왜 자꾸 실수가 나오냐면요. 뭐, 종부세 많이 또도 뭐, 정말 많이 버는 사람들은 뭐, 많이 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은퇴 때문에, 혹은 요즘 같은 이 저금리 기조 때문에 은행에 넣어놓니 내가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외 조항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뭐 그 종부세 같은 경우도 서민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조금하게. 그죠? 이런 분들에게는 좀 예외 조항을 뒀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아파트 한 3채 갖고 임대사업 하세요. 근데 지방 아파트가 한 채당 1억 3천, 1억 5천 정도 된대요. 물론 뭐 그럼 기준시가가 6억이 안 넘기 때문에 종부세율은 안 나오겠지만 어쨌거나 좀 그런 분들에 대한 좀 배려가 좀 아쉽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인의 주택분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환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냥 다 걷겠다는 겁니다. 다. 자, 양도소득세. 이번에 압권입니다. 압권. 양도소득세율.
일단은 매물 유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양도소득세율을 양도소득세를 왕창 인상을 할 건데, 엄청나게 인상을 할 건데, 야, 니네 그때까지 다 팔아. 언제까지? 내년 6월 1일까지입니다. 2021년 6월 1일까지 양도세율을, 우리가 왕창 인하할 거니까, 다 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미만 단기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1년 미만은 40에서 70%, 2년 미만은 기본세율의 60%. 간단하게 보면 이건 도표니까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1년 미만은 70%, 주택이나 입주권 같은 경우는 분양권도 70%, 2년 미만은 기존 건 볼 필요 없죠. 이제 60%입니다. 40에서 60%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이라는 건 세금을 안 걷겠다는 건 아니죠. 기본세율입니다. 분양권은 60%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주택자죠.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뭐예요? 2주택자 같은 경우는 20%, 3주택자 같은 경우는 30%를 인상하니까 거의 뭐 한 40에서 적게는 많게는 80%까지 양도 차익으로 다 가져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양도 차익이 10억이 났으면 8억이 양도소득세로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앞으로 절대 집 사지 마라. 부동산으로 투자할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 보유세를 엄청나게 인상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엄청나게 걷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거나 그러면 이 보유세는 어쨌거나 뭐 매년 내야지 되는 세금이고요. 양도소득세는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인데요. 이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뭐 왜 당신들은 그렇게 집을 많이 갖고 있어서 보유세 걱정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뭐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 자금으로 한 10년 정도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보유세를 내면서 버티겠죠.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보유세를 내면서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버틴다면, 저는 우리 거시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이 경제 시스템에도 상당한 무리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비를 올스톱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특히 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소비를 줄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그 모든 소비를 줄여서 어디다? 나라에다 갖다 줘야죠. 이제 정부에다가 세금으로 다 갖다 줘야지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수가 안 돌아가겠네요. 그죠? 내수가 안 돌아가면 기업이 힘들어지고, 기업이 힘들어지면 또 가기가 힘들어. 이거 계속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왜 그런 고민을 하니, 다 팔아버리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도소득세를 걷는데 지금 차라리 그냥 2021년 6월 1일까지 저는 중과세를 하지 말고요. 지금 중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중과세를 하지 말고 중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중과세를 하지 말고 일반 세율로 좀 풀어줘라.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이 정도 올린다고 하면 그냥 양도소득세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못 팔게 하고 못 짓게 하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이게. 자, 취득세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도 거의 탑 오브 탑입니다. 지금 취득세 한번 보면 다주택자라든가 이제 법인에 대해서 취득세율 인상을 하는데요. 3주택 이상 법인은 12%. 3주택 이상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12%. 자, 그러면 3억짜리 주택을 사면 3주택자는 3,600만 원이 취득세니까 사지 마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사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이게 국회 통과돼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계속 겁을 주고 있죠. 자, 1주택자는 주택가격에 따라서 1에서 3% 기존 세율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2주택자 같은 경우만 내더라도 8% 취득가액을 인정받습니다. 3주택, 4주택 같은 경우는 12%다. 이제 이게 퀘션 마크가 언제 되느냐인데요. 올 하반기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 시행이 이루어진 앞으로 두세 달 동안 지금 주택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갑자기 일시적으로 빨대 효과라 그러나요? 그죠?
우리 자동차 타고 가다가 이게 막히는 걸 뭐야? 병목 구간이라고 그러죠. 병목 구간. 그것처럼 갑자기 올릴 수 있습니다. 매수세들이. 그럼 단기적인 또 가격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왜냐면 취득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죠? 이거는 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3주택자, 2주택자 이상부터는 집 사지 말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 다 없애겠다. 그냥 그대로 다 내고 살아. 이런 내용입니다. 자, 취득세까지 봤고요. 그 다음 이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신탁 갖고 있을 때 그동안 재산세 안 됐는데 종부세 재산세를 이거는 원소유자한테 다 물리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보완, 등록임대 제도 개편, 단기임대 4년짜리 및 아파트 장기임대, 매입임대는 이제 8년짜리는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짜리는 아예 없어지는 거고요.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모든 혜택이 이제 뭐 아파트를 기준으로 이제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다가구 다세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대사업자를 생각하시는 뭐 3주택, 4주택까지는 아니겠지만 내가 한 채나 두 채 정도를 사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조금 노후를 좀 대비해볼까 이런 분들은 앞으로 아파트보다는 단독이라든가 연립, 다가구 쪽으로 이제 수요들이 쏠림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 시장이 또 가격이 크게 상승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이번에 7만 가구 주택 공급을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니 앞서 말씀드렸던 지속적으로 나오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노후주택가라든가 아니면 국공유지가 많은 지역들이라든가 중공업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아니면 역세권 반경 250, 350m 지역들 중에서 개발이 가능할 만한 곳 이런 지역에 소형 다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천정부지로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의 이제 없어진다, 폐지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폐지되는 기간,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의무기관 경과가 되면 자동으로 그러니까 4년짜리면 4년, 8년짜리면 8년 기관 경과가 되면 자동으로 등록 말소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뭐 임대 의무기간 종료전에도 잦은 말소 희망시 잦은 말소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뭐 별 내용이 없네요.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해야겠다. 빨리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죠?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어쨌거나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그냥 저는 그래요.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퇴로는 좀 열어주고 좀 막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방적으로 다그치듯이 진짜 한쪽으로 진짜 쥐몰이 하듯이 지금 몰아가는 형국인 것 같아요. 물론 이래서 주택가격이 잡힐지 안 잡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항상 압수를 또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안 잡히면 양도소득세는 이제 90%를 인상을 하고 취득세는 한 20% 인상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도 끝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렇게 저는 이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두 가지에 정부가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릴 거면 보유세를 좀 낮춰주던지 아니면 보유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꼴보기 싫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집을 많이 팔아서 시장에 풀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양도소득세 감면해주면 되잖아요. 너무 쉬운 내용 아니에요? 너무 쉬운 내용? 그죠? 그럼 보유세가 부담되는 사람들은 물건을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양도소득세율을 70에서 80%까지 때려 맞으니 사람들이 지금은 기분이 문제이고 감정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 누가 이기나 버티나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22번째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22번째 대책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 왠지 느낌에 23번째 대책이 올해 안에 얼마 안 돼서 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뭐 요즘 뭐 좋은 뉴스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오늘 되게 어수선한 뉴스만 나오고 있고요. 그런 어수선한 뉴스 안에 더 어수선한 내용의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철저하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한 플랜을 좀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요 저한테 매우 큰 힘이 되고요. 많은 분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